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96번째 시간 앤소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입찰가와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비교적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입찰가 산정이 역시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급매물이나 호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찰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사례와 함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의 입찰가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 실제 제가 했던 사례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사례를 보시면서 이 아파트를 제가 낙찰받을 때 나름대로 입찰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입찰가를 나름대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건 번호가 2002년이고 실제 경매를 한 것은 2004년 초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조금 세월이 흘렀죠. 이미 한 4년 전의 사건이긴 한데 여전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때나 지금이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봅니다. 자, 2004년 1월에 제가 아는 분이 죽전 쪽, 용인 수지 쪽에 조그만 아파트를 찾으셔서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 입찰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그렇습니다. 가격 결정이 무척 고민스러웠죠. 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가격 결정을 한번 해봤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층은 그렇게 좋은 층은 아니죠. 자, 그리고 이 아파트가 단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용인시 죽전동, 지금은 용인시 수지구가 됐죠. 자, 그때 죽전 아직 전철역이 개통되기 전이었고 그 주변은 단국대학교도 아직 그 이전을 준비하다가 중단된, 그래서 그렇게 주거 환경이 좋지는 않았지만 죽전역이 들어오거나 그 주변의 백화점 얘기는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감정이 1억 5천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감정가에 대해서는 좀 저평가됐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할 때였는데 제가 부동산에서 알아본 시세는 그때 대략 1억 5천에서 1억 7천을 얘기했었습니다. 자, 부동산에서는 1억 5천, 1억 7천인데 감정은 1억 5천이니까 조금 저평가됐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의 가격을 1억 6,500 정도로 봤습니다. 자, 왜냐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 분위기, 그리고 장래에 전철역이 들어온다면 분명히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여기서 호가는 쪽에서 좀 높은 쪽으로 저는 가격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자, 전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임차인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었고 이 당시 관리비는 연체된 게 없었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시면 등기부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낙찰되고 모두가 정리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요 아래쪽에 그 당시 가격 이런 것들이 지금은 나오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이것이 한 번 유찰되어서 1억 2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얼마에 낙찰받아야 되느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두 가지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아까 미리 그 칠판에서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입찰가를 시가에서 비용과 적정 수익을 뺀 금액으로 이것을 책정하는 방법. 또 하나는 입찰가를 감정가에서, 자, 이 당시 이 지역의 낙찰된 사례를 보고 통계에 의한
낙찰가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일단 가격을 산출을 해봤습니다. 자, 시가를 얼마 보느냐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 아파트의 시가는 부동산에는 1억 7천까지 호가를 했지만 저는 1억 6천5백 정도로 봤습니다. 만약에 경쟁자가 여기에 입찰을 한다면 자,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해서 얼마에 들을 수 있을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등기비가 일반 매물보다 경매는 등기비가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비 추가로 들어가는 등기비가 대략 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자, 임차인이 아니고 채무자가 살고 있으니까 명도 비용도 대략 200만 원 정도 든다고 일단 계산을 했고요. 자, 내부를 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대략 봤을 때는 수리비가 역시 기본적으로 200만 원은 들 거라고 역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아파트를 한다면 그 당시 시점에서는 최소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자, 이 정도 금액을 저렴하게 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경매하는 이것이 보람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자, 1억 6,500짜리를 이 정도 비용과 수익을 고려한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1억 4,600 이상에는 입찰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계산이었습니다. 자, 이 계산은 만약에 실수요를 고려하는 일반적인 사람이 들어온다, 경쟁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에 의해서 역시 1억 4,600 이상은 서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억 4,600이라는 것은 입찰가로서는 상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거죠. 자, 이렇게 1억 4,600 이상을 쓰면 수익이 남지 않겠다라는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낙찰되는 통계를 봤었습니다. 자, 통계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그 당시 2003년, 자, 여기 나오죠. 경기도 용인시의 2003년 12월에 아파트가 낙찰되는 낙찰가율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감정가의 90%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감정가의 90%. 자, 그런데 이것은 12월. 아까 그 물건이 입찰한 것은 2004년 1월이었는데 그 한 달 전에 평균적인 금액은 90%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월달, 11월달을 보니까 88% 그리고 90%, 90%. 자, 10월, 11월, 12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대략 용인시의 아파트가 89% 정도에 낙찰됐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89%를 감정가에 제가 곱해봤습니다. 아까 그 아파트의 감정가가 1억 5천이었죠. 자, 1억 5천짜리 아파트가 용인시 내 평균적인 낙찰가율 89%로 계산하니까 대략 1억 3,350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평균적인 낙찰가로서 제가 참조해야 될 금액이 되겠죠. 보통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역시 이 정도 금액 내외에서 입찰할 거다. 자, 이런 수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금액을 일단 뺐습니다. 상한선의 금액을 뺐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인 낙찰가를 곱한 금액을 뺐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금액을 산정을 했는데 그것은 이 부동산 아파트와 비슷한 인근 지역의 최근 낙찰 사례를 찾아본 거죠. 자, 함께 보실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그 당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대략 1억에서 5억 정도 감정가의 이 아파트를 낙찰된 사례를 뽑아본 거죠. 자, 이것을 뽑아보니까 아래와 같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아파트 단지가 아주 작은 것들 또는 특별하게 높은 금액에 낙찰되거나 낮게 낙찰된 것들. 자, 그건 특수한 사람이 낙찰받은 거죠. 그런 것을 제외한, 자, 제가 낙찰받으려고 하는 아파트와 비슷한 평수 금액, 그런 환경의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게 한 5가지 되는데, 자, 제가 실제 뽑은 거는 7개 정도가 되었고요. 자, 이 아파트들의 시세를 일일이 뽑았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것은 감정가죠. 감정가와 시세가 다릅니다. 아까 그 경매를 들어가려고 했던 아파트도 감정가는 1억 5천, 그리고 제가 보는 시세는 1억 6,500이듯이 이러한 아파트 사례들도 실제 시세와 감정가를 나름대로 그 당시 인터넷에 나온 시세로 제가 추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2개의 금액이죠. 그리고 실제 이 사건들이 낙찰된 금액, 낙찰가를 시세가 대비로 뽑아보고 감정가 대비로 뽑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사건들의 평균적인 감정가 대비의 낙찰가율이 88%가 나왔고 시세가 대비로는 84%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 용인 시내의 평균적인 아파트 낙찰가가 89%, 역시 감정가 기준이죠. 그래서 이 2개의 수치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저는 시세를 기준으로 한 84%를 곱한 금액을 역시 참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세를, 제가 입찰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시세를 1억 6,500으로 봤었고, 자, 이렇게 낙찰된 사례의 시세가 대비 이 평균 낙찰가가 84%였습니다. 자, 이 금액 한 것이 1억 3,86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한 금액이 3가지죠. 자,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 물건이었었죠. 자, 이 물건에 일반적인 경쟁자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금액이 1억 6,500에서 여러 가지 비용과 수익을 공제한 금액.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금액이었죠. 자, 그것이 1억 4,600이었습니다. 자, 경쟁자가 쓸 수 있는 이 금액이 상한선이죠. 저 역시 이 금액을 상한선으로 봤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책정한 금액이, 자, 감정가의 평균적인 낙찰가, 용인의 89%를 곱한 금액. 자, 이것이 1억 3,350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액이 아까 낙찰된 사례를 가지고, 자, 사례의 평균적인 시세를 낙찰가율 84%를 곱한 금액. 자, 이 금액이 1억 3,860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금액 중에서 이것을 상한선으로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금액 사례에 있어서 시세의 평균적인 낙찰가 1억 3,860을 참고로 해서 입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1억 3천, 세 번째 금액 1억 3,860을 조금 상회한 금액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여기 나오는 금액이죠. 1억 3,928만 원. 자, 그리고 경쟁자는 6명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낙찰을 받았죠. 자, 물론 성공했다고 제가 이것을 사례로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패한 경우도 또 많이 있었고요. 자, 제가 실패를 혹 했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책정한 금액이 거의 낙찰가에 근접했다는 거죠. 이건 역시 1등 했지만 2등과는 거의 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 나름대로 경험과 자, 이렇게 통계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해야 자, 그것이 설득력 있는 가격이 되고 또 내가 입찰해도 좋을 만한 나름 객관적인 금액이 된다는 거죠. 자, 그냥 감으로 입찰했을 때는 자, 늘상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단독으로 또는 2등과 격차가 많은 금액에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들어갔을 때는 거의 평균적인 금액에 가깝게 입찰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저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이것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낙찰받은 이후에 채무자와는 아주 쉽게 명도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당시에 채무자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고등학교를 곧 졸업하고 대학교 가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받고 봄에 입주하기 전에 대화를 나눴는데 한 달만 기다려달라. 자, 그러면 저는 미리 돈을 맡겨다. 그러면 제가 한 달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30만 원을 맡고 한 달을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인도 명령은 이미 받은 상태였죠. 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강제 집행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강제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은 자, 돈 30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에게 강제 집행 당하는 꼴을 주기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한 달 후에 나갔는데 그때 제가 이사비로 60만 원을 지불했죠. 그럼 실제 30만 원만 더 지불한 거죠. 제가 처음에 이 입찰가를 고려할 때 명도비를 2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 여유라면 많은 시간을 준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나름 성공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죽전역이 들어오고 또 전반적으로 용인 수지 쪽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자, 제가 강의하는 2008년 5월 현 시점의 가치는 2억 2천에서 2억 7천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주 많이 오른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작은 평수에 실수요자가 계속 여기 살고 나름대로 4년 만에 대략 한 50% 1억 한 비용까지 1억 5천 정도가 먹혔으니까 대략 7, 8천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으니까 나름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경기도 이천의 임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입찰가를 결정할 때 많이 신중해야 된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991평방미터의 임야고요. 자, 이것이 5,900에 감정이 됐는데 누군가가 단독으로 8,500에 낙찰을 받았네요. 자, 여주나 이천 쪽에 나름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긴 합니다만 이와 같은 보전 녹지, 보전 임야에 이렇게 높은 가격에 입찰한 것은 물론 토지마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고려해도 이것은 너무 높은 금액이 아닌가. 그래서 납득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자, 실제 이 땅을 볼까요? 자, 임야가 자, 이렇게 보면 아주 산중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주변에 도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면 나름 도로가 있거나 취락이 있겠지만 이렇게 큰 임야에 박혀있는 조그만하게 이렇게 박혀있는 이 토지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어떤 수익을 줄 것 같은 그런 걸로 보이지는 않는 거죠.
자, 기록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 기록을 보면 맹지라는 내용, 왕경사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임목, 살림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등기부를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떤 호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단독으로, 그것도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낙찰받았다는 것은 물론 제3자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낙찰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서울시 마포구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소형의 아파트인데요. 자, 이것이 1억 7천에 감정이 되고 누군가가 2억 2천에 낙찰을 받았다, 불허가 된 다음에 자, 다시 경매에서 2억 3천에 단독으로 입찰이 됐네요. 자, 1억 7천짜리 아파트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빌라나 다름없는 이러한 것에 단독으로 6천만 원을 더 쓰고 들어갔다는 것은 역시 뭔가를 잘못 판단한 거죠. 실제 이러한 금액에 입찰을 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뒤에 경쟁자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현장 답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물건의 가치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경쟁자가 없다라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다면 금액을 최저가에 가까이 그렇게 책정을 해야 맞다고 보는 거죠. 자, 이것이 2억 3천에 낙찰받고 특별한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면 경매의 목적이 수익이니까 경쟁자가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서 1억 8천, 1억 9천. 자, 1억 9천에 입찰했다 하더라도 4천만 원의 가격차가 나죠. 아파트 빌라를 들어가서 4천만 원 수익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된 가격을 책정했다는 거죠. 자, 아래쪽의 내용을 봐도 자, 여기가 어떤 호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봐서는 빌라가 내용이 어떤지는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보통의 빌라죠. 특별하게 잘 지은 고급 빌라나 고급 아파트는 아닌 걸로 나타납니다. 자, 주변을 봐도 당장 여기에 물론 용산이라는 거는 있네요. 마포구니까 자, 마포구나 용산 쪽이 한강변 쪽에 많은 호재가 있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쪽이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만약 이것이 재개발과 관련됐다면 단독으로 입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게 아닐까. 자, 높은 금액의 단독으로 하나를 낙찰받는 것보다 자, 여러분 아쉽게 떨어지는 게 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대구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84평방미터네요. 자, 이것이 1억 천에 감정이 되고 한 번 유찰되어서 1억 2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낙찰받은 것은 나름 이유가 있네요. 자, 여기에 임차인이 나오고, 자,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를 보면, 자, 건저당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지금의 내용대로 보면, 자, 이것이 배당이 어떻게 될까? 자, 무익력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어차피 1순위로 9,300이라는 돈이 건저당으로 먼저 배당이 돼야 되는데 이 1번 건저당보다 더 앞서는 게 소액 임차인이죠. 자, 그러면 대구니까 소액 임차인 1,400만 원이 배당이 나가야 됩니다. 자, 1,400과 자, 교보에서 9,300 설정됐는데 이것이 8,000, 9,000 정도의 채권이 되겠죠. 자, 이 8,000 정도로 본다면 8,000과 소액 임차인 1,400, 9,400이 먼저 배당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에게 잉여가 있기 위해서는 대략 9,500 이상의 입찰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우선 매수 신청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누군가가 이 금액 이하로 9,700 이하로 낙찰받을 때는 무익녀가 될 거니까 그때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우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9,700이 무익녀가 나오는 금액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무익녀가 안 나오는 금액으로 누군가가 입찰을 해야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실제는 9,700보다 다소 올라간 1억 200에 낙찰된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매를 하실 때 보면 간혹 무익녀를 고려해서 무익녀를 뛰어넘는 금액으로, 무익녀가 아닌 금액으로 입찰하셔야 될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자, 화성시 봉담면에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2,000여 평방미터가 되고요. 자, 이것이 7,500에 감정이 됐는데 1억 2,200에 낙찰됐네요. 예상보다 다소 높은 금액인데, 자, 1등이 1억 2,200에 낙찰받았는데, 자, 2등 한 사람은 8,700입니다. 대략 한 3,500 정도의 금액 차가 나죠. 자, 그리고 여기 1등으로 낙찰자는 채권자인 설씨입니다. 자, 채권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다소 보통의 입찰가와 다른 계산을 하게 되죠. 자, 아래쪽에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설씨가 2번의 건전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 본인이 받아야 될 돈이 대략 1억입니다. 1억이고 그 앞에 2,200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본인이 다 자기의 채권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1억 2,200을 상한선으로 해서 입찰을 해도 되는 거죠. 자, 경매를 신청한 이 설씨의 입장에서는 1억에 낙찰받으나 1억 2천에 낙찰받으나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자, 2천만 원을 더 올려선 것은 결국 순수에 의해서 설씨가 자신이 배당받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자, 이것보다 금액을 낮게 써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받을 금액을 상한선으로 해서 최대한 금액을 입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설씨는 그 금액을 그대로 계산해서 1억 2,200에 낙찰을 받은 거죠. 자,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높은 금액에 낙찰받았다, 2등과 격차가 많이 난다고 하지만, 자, 지금 제가 드린 설명처럼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입찰장에서 낙찰되는 것의 물건의 대략 3분의 1이 자, 이와 같은 임차인, 채권자 아니면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낙찰받는, 자, 이른바 이해관계인이 낙찰받는 것이 이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얼토당토 않는 금액에 입찰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름 합당한 금액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릴까요? 자, 경기도 양주에 백서급의 농지가 나왔습니다. 자, 농지가 345평방미터고 지분이라는 기록이 있네요. 자, 이것은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토지를 답사할 때 어떤 쪽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5,100에 감정되고 2008년 6월 현재 2,100만 원까지 유찰이 된 사건입니다. 자,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분묘가 보이죠? 자, 이것이 지분 경매입니다. 지분 4분의 1 경매니까 아마도 채무자의 가족의 묘가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낙찰받는다면 분묘와 관련 없는 이쪽을
분할을 해서 받는다면 과연 이것이 어떤 가치를 지닐까? 자, 그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경매를 당하는 채무자하고 관련은 없는 분묘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분묘 때문에 낙찰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묘가 채무자와 관련된 분묘이고 그리고 낙찰자에게 분묘와 관련 없는 쪽을 분할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주변을 보면 자, 좀 더 이걸 볼까요? 자, 이렇게 도로가 보입니다. 여기도 보면 희미합니다만 도로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장이니까 이 주변으로도 도로가 있겠죠. 여기 대지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도로들이 가까이 지나가는데 어쨌든 경매 대상인 토지는 도로에 닿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도로를 내든지 이쪽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도로를 낼 수 있는지, 낼 수 있다라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건지, 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판단이 돼야 결국 낙찰받고 이 중에 일부 토지를 분할해서 내 소유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료를 좀 더 볼까요? 자, 말씀드린 대로 4분의 1 지분이죠. 자, 그리고 관리지역입니다.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맹지라고 되어 있고요. 주변은 농가주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부상으로는 특별히 어떤 문제가 될 내용은 없습니다. 아래쪽에 분묘가 2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맹지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분묘가 누구와 연고가 있는가, 분할을 쉽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토지의 장래 가치가 이 주변에 어떤 호재가 있는가, 자,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고 입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그래서 경쟁자가 많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이러한 것은 평균적인 낙찰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금액에서 보통 낙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평균적인 금액을 찾아내셔야 되겠죠. 자, 이러한 것은 통계와 사례에 의해서 평균적인 금액을 낙찰가를 산정했는데, 이때 사례를 선정할 때 최근 인근 지역에 자, 내가 찾으려 하는 것과 비슷한 물건의 낙찰 사례를 찾아서 그것으로부터 평균적인 가격을 산출해 내셔야 합니다.